안녕하세요. 코치이자 대화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롯한 마음의 박진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비폭력 대화 제7장 공감으로 듣기 챕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챕터는 크게 5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요,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기. 세 번째 파트는 바꾸어 말하기. 네 번째 파트는 공감 지속하기. 다섯 번째 파트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을 때. 이렇게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오늘은 먼저 현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라는 파트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예요. 저희 책으로 넘어가 보자면 페이지 165를 한번 펼쳐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파트의 소제목 아래를 보시면 공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는 진정한 공감이란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듣는 것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듣는 것이 있다. 그러나 영혼으로 들을 때에는 몸이나 마음 같은 어느 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로 들을 때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비워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기능들이 비워졌을 때 존재 전체로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절대로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에 정말 공감한다라는 것은 영혼으로 듣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 단락을 보면서 제가 코칭 공부할 때 경청에 대해서 배웠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코칭에서 경청에 대해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듣고 있으나 사실은 속으로는 듣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겉으로도 듣고 속으로도 듣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너지 자체를 듣는 것이라는 표현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수련을 받을 때마다 존재로 들어라, 너의 영혼으로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왔는데 비폭력 대화에서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고요. 그러면서 페이지 166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단락을 좀 살펴봐 주세요. 우리는 공감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즉 스페이스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이 말의 의미도 되게 동의가 됐어요. 제가 항상 코칭할 때 코칭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카페 같은 데에서 코칭을 받거나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코칭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줌에 좀 접속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저도 정말 제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코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집중력이 흐려지면 결국에는
고객의 이야기를 제대로 온 몸으로, 온 존재로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칭의 성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코칭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코칭의 스킬이 아니라 진짜 서로가 대화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느냐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문구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167 첫 번째 단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상대가 위로나 조언을 받고 싶어 하리라고 추측하면서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라고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관해 내가 딸에게 배운 것이 있다. 내 딸은 안심시켜주는 말이나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저도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코칭 장면에서 혹시 제가 어머님께 지금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혹시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함께 공유해도 될까요? 라고 항상 여쭤보고 이야기를 건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코칭의 주인공은 오로지 고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동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대화법을 공부하는데 제가 오늘 너무 코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코칭이 대화의 어떤 전문가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나 봐요. 다시 책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168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온 존재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페이지 169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냥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거지 있어주는 건 또 뭐야 이렇게 필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좀 연달아 읽어볼게요. 이 점이 공감을 머리로 하는 이해나 동정과 구별해준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같이 느낌으로써 이들을 동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보시면서 저희 밴드 인증방에 딱 공감과 동정의 차이가 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대체 공감과 동정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코칭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출처를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CIT 코칭 연구소에서 나온 3Cs 2+라는 교재에 6-6에 나온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공감과 동감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책에서는 공감과 동정 비교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공감과 동정 말고 공감과 동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의 표현이 동정이 아닐 뿐이지 사실은 쓰고 있는 비폭력 대화에서 쓰고 있는 동감의 영어적인 표현과 동감의 영어적인 표현이 여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미상에 좀 표현하는 단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서 그냥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감. 감정을 느끼는 고객을 바라보면서 공명하는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다. 고객의 순수한 감정만 코치에게 온다. 공감의 에너지가 코치의 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것으로서 피로도가 공감에 비해 낮다. 인지적 공감과 전인적 공감을 구분하고 있으며 3C에서는 전인적 공감을 더 강조한다. 그리고 동감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고객의 감정뿐만 아니라 함께 묻어있는 많은 생각과 판단이 코치의 내면에 머물러 일치되는 것이다. 즉, 코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코치의 즉 에고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동감이 된 상태에서 코칭을 하면 코치는 피곤함을 더 느낄 수 있다. 코치의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의미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코치는 공감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 고객의 이슈나 스토리와 관련된 코치의 이슈가 부각됨으로써 코치가 자신의 이슈와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코칭 장면에서 고객의 이슈뿐만 아니라 코치 이슈도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코치로서 이러한 순간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뇌관과 같은 특정 감정, 경험,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순간에 동감이 쉽게 일어나는지 평소에 스스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코치가 코칭 장면에서 이러한 순간이 느껴진다면 고객과 거리를 조금 더 두고 몸을 바로 세워서 동감이 되지 않도록 경계의 신호를 코치 스스로에게 주도록 한다. 코칭 장면에서 공감하기의 시작은 코치 스스로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은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공감할 때 말만으로 공감하는 고도의 인지적 능력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말로는 정말 신나셨겠어요 라고 하지만 보통 수준의 에너지 레벨에서 이 말이 전달된다면 공감의 진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슬퍼하고 있는 고객을 바라보면 그 에너지가 코치에게 전달된다. 그 에너지는 코치의 온몸으로 퍼지면서 관통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반응이 일어난다. 표정일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일 수도 있고 아 하는 감탄사일 수도 있다. 정말 마음 아프셨겠어요 라고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때의 말은 그냥 모노톤이 아니라 아픔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담겨있는 말이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 감정, 생각이 이해되어 그러셨다면 무척 힘드셨겠습니다처럼 인지적으로 공감됨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지적 공감도 공감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나 3C에서는 전자의 공감, 즉 온몸으로 그러한 감정의 에너지를 관통하는 전인적인 공감을 더 강조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공감의 깊은 의미 그리고 공감과 동감, 다시 말해서 공감과 동정의 의미가 조금 더 구분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MVC 비폭력대화 책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요. 이 챕터 7장 공감으로 듣기라는 챕터의 두 번째 파트는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기라는 파트예요. 결국 감정과 욕구, 감정, 감각, 욕구의 귀를 우리가 기울이면서 들어야 공감이라는 것을 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라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 책 페이지 170과 페이지 171에 나와 있는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부인 그리고 마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때문에 속상해요? 그리고 마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께서 나 때문에라고 말하면 남편의 느낌은 부인 때문에 생겼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속상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즉 욕구를 얘기하라는 거죠. 불만스러운가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남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고 있는지에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께서
남편의 말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어지지요. 그리고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로 하지요? 당신은 속상한가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다음은 뭐죠? 마셜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과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라는 말에서 실마리를 얻으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이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즉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구가 좌절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겠죠.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이 표현을 듣고 마셜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남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도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람들이 덜 위협적으로 보일 겁니다. 당신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가 불만을 느낀다고 생각하기보다 남편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만을 느끼나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남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부인은 다시 시도합니다.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불만을 느끼나요? 마셜이 말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의 말을 그렇게 들으니 뭔가 다르세요? 라고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은 대답합니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네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즉 내 탓으로 가져가지지 않고 남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폭력 대화에서는 결국 우리가 공감을 하는 순간에 나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 상대방이 원하지만 좌절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페이지 172에 바꾸어 말하기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페이지 172보다는 페이지 177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요약하거나 해서 혹시 너가 말한 것이 이것이 맞니? 라고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지 177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우리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해서 확인할 때는 억양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신이 한 말을 도로 듣게 될 때 사람들은 아주 작은 비평이나 비꼬는 기미에도 민감하다. 또 우리가 상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듯이 말하면 상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주의 깊게 듣고 다시 바꾸어 말해주는 경우라면 우리가 상대를 이해했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억양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해진다. 한편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해주는 우리의 의도가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말장난 그만둬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그 말 뒤에 있는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 경우에 아마도 상대는 우리의 의도를 믿지 않고 있을 터이고 따라서 우리가 다시 말해주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려면 상대방은 먼저 우리의 의도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런 말장난 그만둬와 같은 뒤에 느낌과 욕구에 의해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두면 모든 비난, 공격, 모욕, 판단은 사라진다. 이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렸던 모든 메시지 뒤에는 자신들의 삶에 기여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이지 178쪽 하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MVC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으셔서 제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보자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바꿔 말해주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와 진심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에는 우리 자신의 의도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상대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MVC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운 그 대화법, MVC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는 비록 MVC를 대화에 적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 MVC 대화법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진정한 공감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181에서는요, 공감 지속하기라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파트의 첫 단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감으로 들을 때에는 해결 방안이나 부탁을 듣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자꾸 주려고 하기 전에, 혹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빨리 상대의 부탁으로 옮겨가면 상대의 느낌과 욕구에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쯤은 아니고 중간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너무 성급하게 그들의 부탁이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옮기면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표현할 흐름을 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받았다고 느낄 때는요, 긴장이 해소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감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 183에서는 나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83으로 저희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락 봐주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공감할 수 없거나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 주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도 공감에 굶주려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증거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을 그에게서 받게 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주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조금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너의 마음을 정말 공감하고 싶지만 그게 어려운지 얘기한다면 상대방에게 반대로 공감을 받는 기회도 생기고요. 또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내가 먼저 나를 공감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랍니다. 우리는 사실 타인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를 공감하려고는 많이 노력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타인을 잘 공감하려면 먼저 나를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런 나를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해 주고 싶을 때 먼저 나를 공감해 주다 보면요. 그것이 저는 사실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타인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본다면 그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기회와 마음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공감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려울 때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든다면 더더욱 나를 돌아보는 시간, 더더욱 나를 챙기는 시간, 더더욱 나를 아껴주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7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8장에서 뵐게요.